자, 열 번째 편. 제목 지형입니다. 앞에 지형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네. 여기도 보면 앞에 제일 첫 부분에 여섯 가지인가요? 여섯 가지의 여섯 가지 전장 상황에 따른 여섯 가지의 땅의 모양,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 D편 같은 경우에는 9가지 또 지형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여섯 가지 지형은 전체적으로 땅의 모양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리고 D편 구지에 나오는 9가지의 지형 같은 경우에는 땅 모양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징,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안이냐, 우리나라 밖이냐, 또는 거기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심리적 상황 이런 것까지 반영되어 있는 지형,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이 여섯 가지 지형이라고 하는 건 땅의 형태에 따른 분류고, 그 다음에 다음 편의 구지는 그 형태와 함께 그 땅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우리한테 거리가 먼 데냐 가까운 데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또는 뭐라 그래야 되나, 싸우기 좋은 곳 또는 싸우기에 불편한 곳,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그건 자연적인 지형이 아니죠, 그죠? 포위된 상태에서 살아나갈 길이 없는 곳,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지형 이런 것과는 구분되는 형태의 땅의 분류인데,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요 편에 설명하고 있는 거는 통형, 궤형, 지형, 익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선생님, 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어차피 내용을 한번 다 읽어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번역해 준 걸 그냥 한글로 쫙 다 읽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섯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일단 지형 한 분은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여섯 가지 지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내용은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은 봐야 선생님이 이제 준비 못하신 부분은 그냥 여기 있는 번역 읽으면 될 것 같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바로 해버리죠. 다시 시작합시다. 예. 예. 다시 시작합시다. 네. 카드 순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 손자가 말했다. 지역에는 6가지 유형이 있다. 사통, 팔달의 교통이 편리한 통형, 가기는 쉬워도 돌아오기 어려운 궤형, 아군과 적이 서로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지형, 길이 매우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한 A형, 산천이 매우 험준한 험형, 아군과 적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원형이 그것이다. 아군이 갈 수도 있고 적이 올 수도 있는 곳을 통형이라고 한다. 이런 지형에서는 먼저 놓고 양지에 바른 곳을 점령한 뒤 군량 보급로를 확보해 싸우면 유리하다. 이 여섯은? 아니요. 그럼 갈 수 있지만. 네. 그 위에 거는 안 하셨어요?
이거는 본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 수 있지만 돌아오기 힘든 땅을 괴형이라고 한다. 괴형에서는 적이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출격하여 이긴다. 적이 대비하고 있으면 출격해도 이길 수 없고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다. 우리가 출격하면 불리하고 적이 출격해도 불리한 땅을 지형이라고 한다. 지형에서는 적이 나를 이익으로 유혹해도 나는 나가지 않아야 한다. 물러나 후퇴했다가 적이 반쯤 나오게 만든 뒤에 치면 유리하다. 그 쭉 같이 A형에서는 내가 먼저 점검하고 반드시 꽉 채운 뒤에 적을 기다린다. 만약 적이 먼저 점거하였다면 적이 꽉 채웠다면 말이 좀 따라 이상하다. 들어가지 말고 음. 꽉 채우지 않았다면 따라 들어가라. 허명에서는 내가 먼저 점거하고 반드시 높고 양지 바른 곳을 점거한 뒤 적을 기다려라. 적이 먼저 점거하였다면 따라 들어가지 말고 군대를 물러 퇴각하라. 원형에서는 세력이 균등하면 적을 끌어들이기 어렵다. 싸우면 불리하다. 이 6가지는 지형 대처하는 길이다. 장수에 중대한 임무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지형에 맞게 대처하는 길이다. 여기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지도야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구절을 그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뭐 도라고 하는 의미를 길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형에 대처하는 길, 방법, 그죠? 도는 방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장이 좀 더 순조롭게 읽힐 것 같습니다. 요 6가지의 지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 지형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군대를 움직이거나 싸움을 걸거나, 그죠? 물러나거나, 뭐, 이런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 우리가 이 지형과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손자병법 읽을 때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공격하러 갔더니 적이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병력도 우리보다 많고, 훈련도 잘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러나야 돼. 예. 그러면 전쟁하러 갔는데 물러난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손자병법을 읽을 때 항상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게 전쟁을 해서 지면 완전히 국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손자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길 수 없으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이 막강하고 적이 좋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후퇴해가지고 심하면 뭐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1년, 2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들은 뭔가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걸 이렇게 폭력적인 힘으로 그 상대방을 눌러가지고 그걸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이렇게 매몰되거나 그 목적만을 위해서 움직이면 싸움을 붙어서 이기더라도 우리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다면 손자의 입장에서는 그건 잘못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그거는 국가의 이로움 또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어떤 싸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손자는 과감하게 그냥 물러나고 후퇴하고 뭐 돌아오고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할 때 싸우러 나가서 그냥
상대방이 굉장히 강한애하고 물러나고 후퇴를 해버리면 그건 욕을 듣는 또는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손자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물러나고 후퇴하고 기다리고 한 것들을 잘하는 그 병력의 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형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또는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전투를 붙거나 한 것들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들에 대한 분석들이 여기 좀 뭐 어떤 경우에는 진짜 군대를 물려서 퇴각한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이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손자가 생각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여기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쓴 건데도 굉장히 이렇게 프랙티컬한,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전쟁을 수행하는 것 자체를 전쟁을 위한 전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 전쟁이 갖고 있는 왜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의 목적 자체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이 6가지 그 유형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들은 그냥 이렇게 쭉 읽어도 크게 뭐, 예, 지금도 그렇게 뭐, 괴리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 그 다음 보기 전에 어떻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형의 형태를 그 전장의 형태를 여러 개를 나눠가지고 그게 맞는 어떤 대처법들이 이렇게 많아잖아요. 그 현대에서도 전쟁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예, 대결 상황.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게 맞춰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꼭 뭐 산, 강, 뭐 이런 걸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네. 뭐 요즘 뭐 쉽게 예를 들면 정치 지형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리고 사업의 판도 뭐 이런 그러니까 상황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이 지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뭐 자연적 지형과 아니면 세력 간의 어떤 그런 것들 자연적 지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걸 좀 더 넓혀서 지형의 의미를 생각하고 해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둘러싼 재반 여건들 이런 것들 다 지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일을 상황이라든지 예.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세력 또는 자본 뭐 아니면 뭐 법리적인 문제 그죠? 그다음 뭐 정책적인 문제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니까 그 조건들을 파악해서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지형의 명칭을 가져다 붙여도 어렵지 않을까? 그게 뭐 꼭 전혀 색다른 그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통형, 궤형 뭐 이런 거 그죠? 요 앞부분만 요 수식하고 있는 뭐 사통팔달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여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가기 쉬워도 돌아오기 어려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을 진행해 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을 진행시켰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일의 진행 같은 것들로 연결시켜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군과 적이 서로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는 어떤 상황에 들어섰을 때에는 우리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지형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뭐 산천의 험준함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의 뭐 주위 환경 뭐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면 충분히
비유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군대 운용의 실패 유형으로 6가지이다. 첫째, 힘이 달려 달아나는 주병. 둘째, 기울이 해이해져 패하는 이병. 셋째, 적에게 함몰되어 패하는 한병. 넷째, 군사 조직이 무너져 내리는 붕병. 다섯째, 군기가 혼란스러운 난병. 예. 여섯째, 적진에 투항하는 배병이 그것이다. 이 6가지 유형은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군의 잘못이 맞는 것이다. 이런 양측의 전력이 비슷한데도 1의 병력으로 10의 병력을 공격하는 것을 주병이라고 한다. 병사들은 강하고 용감하지만 지휘관이 나약한 것을 이병이라고 한다. 지휘관은 강한데 병사들이 나약한 것을 한병이라고 한다. 중간 지휘관이 화가 나서 대장의 명에 불복하고 적과 조우했을 때 울분을 이기지 못해 멋대로 나가 싸우는 경우가 있다. 장수가 희야 소장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이를 붕병이라고 한다. 장수가 나약해 위험이 없고 훈련과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 부하 지휘관과 병사 사이에 질서가 없고 병사들의 진영이 어지러운 것을 난병이라 한다. 장수가 적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적은 병력으로 적의 많은 병력과 맞붙고 약한 병력으로 강한 적을 공격하면서 선병으로 내세울 병력조차 선반할 수 없는 것을 배병이라 한다. 이 6가지 유형은 모두 패배에 이르는 길이다. 이는 장수의 중대한 책임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이 6가지 유형은 뭐 원문에서는 그냥 군유주자 뭐 이렇게 군대가 이런 경우가 있다. 군대의 상황을 분석하는 6가지의 어떤 그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형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데 부대를 둘러싼 상황 자체를 지형으로 파악하면 이것도 지형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군대의 상황, 그러니까 그 구성원관의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휘관과 중간 지휘관, 그 다음에 병사들의 관계, 뭐 표현들도 재밌습니다. 도망가는 상황, 그죠? 이건 뭐, 함정에 빠져들듯이 몰락하는 거, 붕은 그 지휘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 나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 안 돼서 막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거고, 그죠? 북이라고 북자는 여기서는 패배할 때 배로 읽습니다. 배. 그러니까 이건 뭐 진원 군대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에 6가지 중에 이 어느 부분이냐? 요 부분 중간 지휘관이 화가 나서 대장의 명에 불복하고 적과 조우했을 때 울분을 이기지 못해 멋대로 나가 싸우는 경우가 있다. 장수가 휘하 아래의 그 중간 지휘관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이런 부분 보면 군대를 병사들을 움직이는 거는 전체적인 그거는 대장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대장이 갖고 있는 전쟁 계획이나 뭐 아니면 전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병사들을 통솔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중간 지휘관들이죠.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하사관들 뭐 이런 분들일 텐데, 그죠? 그런 분들이 전장 상황에서 성패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장군, 대장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희와 아래에 있는 그 중간 지휘관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병사들 하나하나의 능력을 파악은 못하겠지만
휘하에 있는 사람들, 뭐 요즘 표현대로 하면 사장 아래에 뭐 여러 부장들, 과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인 내용의 부분에서 여기 지금 첫 구절 같은 경우에 그 중간 지휘관들이 화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위에 그 대장군이라는 그 최고 책임자가 그들을 부리는 데 있어서의 문제거든요. 그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들에게 어떤 뭐 대우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뭐 감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결국은 부대 전체를 그냥 와해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뭐 이 표현대로 하면 중간 관리자들의 관리, 그죠? 그런 게 조직이 크면 클수록 더 중요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제일 아래 구절에 보면 이건 장수의 책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전체는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의 그 능력에 딸려 있는 겁니다. 최고 책임자, 최고 상장군이라고 표현하는 대장군 내지는 상장군이 그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번역된 것만 읽어도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네. 괜찮나요? 네. 예. 그 다음으로 갑시다. 대체로 지형은 용병에 도움을 주는 조건이다. 적의 상황을 파악해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형의 험준함과 평탄함,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계산해야 한다. 이는 상장군의 길이다. 이를 알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알지 못하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패한다. 따라서 싸움을 진행하는 길이 필승의 길이면 군주가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도 싸워도 된다. 반면 싸움을 진행하는 길이 필패의 길이라면 군주가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도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이게 지금 군주가 싸우라는 명령을 내려도 싸우라는 명령을 내려도 싸우지 않아도 된다. 미안합니다. 온도를 수정하네. 그러므로 장수는 미안합니다.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싸우러 나가면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명예를 구하지 않고 퇴각하면서 진 것에 대한 처벌을 피하지 않는다. 백성을 보호하고 군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보하는 것이니 나라의 보배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군대를 이끄는 결정권자 상장군이죠, 그죠? 그 상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군대의 그 책임을 지는 사람. 일단은 이 상장군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군대 내부도 그렇고 외부 지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겠죠. 그래야만 뭐 이길 수 있는 기본이 갖추어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앞부분 전반부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재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재반 여건에 따라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재성당이라고, 그러니까 충무공이 한산도에 만든 그 작전 회의실 이름이 재성당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성입니다. 이 재성의 표현은 그대로 번역하면 승리를 만들어내는, 승리를 제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여건들 또는 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파악하고 적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이용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작전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재성이죠. 네. 그 작전을 만들어서 그걸 실행에 옮겨서 승리에 이르는 게 재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성을 하려면, 그죠? 적의 상황을 살펴야 되고, 그죠? 지형도 파악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면
여러 가지 그게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전이 만들어지면 그 작전대로 따르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게 필승입니다. 그죠? 전도 필승입니다. 싸워 나가는 길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면 전도라는 표현, 그죠? 그렇게 되면 군주가 야, 싸우지 마, 지금 싸우지 마라고 해도 싸워도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전도라는 표현도 있고 재승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뭐 태불피제라고 하는 건 전쟁에 진 게 아니고 어쨌든 싸우지 않고 물러나 버렸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제대로 된 장수라면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손을 보겠습니다. 장수가 병사들 보기를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아끼면 그를 따라 깊은 계곡이라도 들어갈 것이다. 장수가 병사들을 사랑하는 자식처럼 보면 그를 따라 사지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후대하기만 하고 부릴 수 없고 아끼기만 하고 지시를 내릴 수 없으며 어지러운데도 다스릴 수 없다면 마치 교만한 자식과 같아 쓸 수 없다. 예, 뭐 쓸 수 없다라는 표현은 뭐 내가 작전하는 대로 부릴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이 표현, 그거는 그 나중에 뭐 고사들도 여러 존재하는데요. 뭐 장군이 병사에 뭐 다쳤을 때 그 상처에 나는 고름을 빨아줬더니 나중에 뭐 굉장히 그 전투에서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구한다 뭐 이런 그게 있는데 근데 그 나중에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뭐 군대를 부리는 장수가 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책략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 나오는 손자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은 그러니까 내가 장수들에 대해서 내가 장수라면 병사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얘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울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앞부분 내가 내 병사들을 자식처럼 또는 어린아이처럼 보살핀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가 뭐 후대의 병법가들은 그러니까 병사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게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그 병사들을 자식처럼 대하는 걸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전략적으로 고름을 빨 수가 있나요? 아니 가능하죠. 안할 충분히 가능할걸요. 가능하다고요? 왜요? 뭐 옛날에 중국의 어떤 내시 같은 경우에는 왕의 그 학문에 난 종기를 빨아주고 이렇게 해서 빨아내주고 이렇게 해서 왕의 종회를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뭐 좋아서 했겠습니까? 그렇죠? 충정 때문에 그렇게 뭐 좋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런 구절들도 그러니까 뭐 앞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장군이라는 그 지위는 병사들을 자식처럼 대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그래야만 그 나중에 이제 병력을 운영하고 명령을 내릴 때 이
병사들이 마치 나를 어버이처럼 따른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앞뒤의 어떤 부분에 뒷부분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동양적인 어떤 그 사고 체계에 따르면 정치 구조도 그렇고 사회 구조도 그렇고 군주는 백성들의 부모거든요. 그죠? 그게 군주가 백성들의 부모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군주가 백성들을 지 마음대로 자식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어떤 이데올로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틀 자체의 정체성 자체를 그렇게 이렇게 규정 지은 겁니다. 군주는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어버이의 마음으로 보살펴야 되는 관계다. 이런 거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절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파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조금. 예. 요즘 뭐 온갖 그 사람의 관계 맺음의 그것들이 다 뭐 어떤 계산적이거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중심 매개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만나고 서로 그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이 구절도 잘못 읽으면 그런 것과 연결되어서 읽혀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아끼고 그걸 하지만 그래도 여기 군대니까 그죠? 두텁게 대해주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안 되면 부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뭐 이 애자는 지금 애자는 뭐 사랑하다 이 표현인데 원래 애자는 아끼다의 의미입니다. 아껴주다 좋은 의미에 좋은 의미로는 아껴주다고 또는 뭐 좀 강한 의미 나쁜 의미는 인색하게 자기 걸 다른 사람한테 안 주는 것도 애라고 하긴 합니다. 뭐 좀 아껴주는 거 정도. 아껴주긴 하지만 그 지시를 내려서 지시에 불응할 정도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얘들이 뭐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어지러운 상태를 유난이라고 하는 거는 정렬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 군대는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딱 치는 정렬되는 겁니다. 정렬되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정도가 된다면 정도의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갑시다. 아군이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적을 아군이 공격하여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르면 승부를 알 수 없다. 적을 아군이 공격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아군이 적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면 승부를 알 수 없다. 적을 아군이 공격하면 이길 수 있고 아군이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라도 지형이 싸우기에는 불리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승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병력 운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일단 병력을 움직이면서 미혹되지 않고 조치를 취하면서 전술 변화가 끝이었다. 그러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게도 위태롭지 않고 천시와 지리를 알면 승리에도 운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는 뭐 다가 인쇄가 안 됐나? 여기 지금 가이격이고 여기는 사실 한문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대로 보면 우리 병사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고라고 하는 지금 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적지불가격,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인데 이대로 하면 의미가 분명히 잘 안 살아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공격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적이 우리가 공격해도 함락되지 않을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요 책의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기보다는 의미는 여기 굉장히 의미는 이 책의 그대로 읽으면 의미가 살아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군의 공격 능력만 알고 적의 방어 능력을 모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구조를 이분이 그렇게 번역한 거는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 능력이라는 건 내가 적들을 쳐도 공격해도 쟤들은 잘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공격하는 걸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나를 알고 적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면 싸웠을 때 우리가 아무리 힘을 갖추고 있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그죠? 그리고 우리 상황을 제대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적이 굉장히 허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했을 때 공격한다면 그때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한다. 우리 상황이 제대로 뭐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지형을 파악하지 못하면 뭐 우리 상황도 알고 적의 상황을 안다 할지라도 꼭 이긴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는 제 같은 경우에 이긴다는 걸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형태로 그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뭐 승지반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승부를 알 수 없다니까 이건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승률이 반이다 하니까 확 와닿는데. 승률이 반이다? 예. 승률이 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번 중에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질 수 있다. 이길 수도 있고 이랬는데 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부를 알 수 없다라면은 그렇죠. 승률이 반이다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반반인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 승리를 표현이죠. 장담할 수 없긴 하지만 그 의미가 들어오는 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 0 이길 수 없다는 없을 수도 있고 0 질 수도 있고 0이 완전히 다 이길 수도 있는 그까지 포함되지만 승률은 반이다 이러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이길 있다. 이렇게 이해되니까 다른 의미로 된다는 거. 그런가요? 제가 이 승지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번역한 이유는 조조가 줄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승지반자 미가지야. 알 수 없다. 뭘 알 수 없다. 이길지 절지를 알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그러니까 번역을 해놨는데. 해석이긴 한데 예, 저도 승지반이라 말 그대로 번역해도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고 반쯤 이길 수 있다. 반은 이길 수 있고 반은 질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10번 싸워서 10번 다 질 수도 있고 10번 다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이래야 합니다. 고기는 뒷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이게 끝인데 지역 끝이. 지형 이게 끝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책을 쓰시다도 조금 승부를 알 수 없다보다는 불가능이다. 확률 50%다. 맞다. 50%다.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서. 네. 그 표현일까요? 그 표현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승지반이. 그러니까 두 번 싸웠을 때 한 번은 이길 수 있고 한 번은 질 수 있다. 이 표현이 아니고 조조 표현이 맞습니다. 승부를 장담할 수 없다.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긴 맞는데 예. 근데 그 와닿는 의미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이런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겨도 위태롭지 않고 천시와 지리를 알면 승리에도 온전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보통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기겠죠. 그죠? 네. 이기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기는데 이겼을 때 우리 자체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죠. 이겼는데 우리 병력 반이 갈려 나갔다 이러면
결국은 위태롭게 이겨도 위태롭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 뒷부분은 진짜 거기에 천시지리까지 이렇게 파악하고 그걸 하게 되면 우리 병력의 손실은 완전히 없을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성지 반, 여기도 성지 반, 여기도 성지 반, 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 승리의 확률이 반이다. 그걸 그대로 적용해도 요즘 우리가 확률에서 49% 내지는 50%인 경우에는 도박에서 확률이 50%면 전다거든요. 진다. 그러니까 확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그건 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지반이라고 하는 표현도 저는 거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반이다. 의미가 그렇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나요? 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면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률이 반이다, 이기는 것이 반이다. 이거는 결국 결과가 나왔을 때 상황에서 뭐 비록 그 현재 시점에서 승부를 알 수 없긴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지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따졌을 때 결국은 한 반 정도는 이기는 경우가 있고 반 정도 지는 경우가 있다. 라는 식으로 결과를 놓고 보는 이제 해석이고 승부를 알 수 없다는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상태에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다. 라는 식으로 보는 해석이라서 해석하는 내용은 같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현대 화법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뭐 한 확률 50%라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죠. 마음에 더 와닿아요. 그런가요? 늘상 우리가 말하는 화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합법이 그런가? 저한테도 맨날 물어보는 게 반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승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반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죠. 그 반반입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보통 어떤 데 쓰나요? 일단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수임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맡겨보시라. 여지를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은 저거에 그 깔린 것이 부정적인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문맥상으로는 맞아요. 문맥상은 그게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저게 그러니까 나를 결국은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아는데 상대를 모르는 거인 경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적은 아는데 나를 제대로 모르고 공격하는 경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도 알고 적도 안 돼 지형을 모르고 지금 하는 경우를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라 이제 뒤에 거랑 연결을 시키면 의미 자체는 하지 말라는 건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겠어요? 예, 11번째 구주입니다. 네. 손자가 말했다. 용병의 원칙에 따르면 9가지 지형이 있다. 산지, 경지, 쟁지, 교지, 구지, 중지, 비지, 위지, 사지이다. 1. 제후가 자기 땅에서 싸울 경우 산지라고 한다. 2. 적지로 들어가기는 했으나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 경지라고 한다. 3. 아군이 빼앗으면 아군에 유리하고 적이 점령하면 적에게 유리한 곳을 쟁지라고 한다. 4. 아군은 물론 적도 왕래할 수 있는 곳을 교지라고 한다. 5. 세 나라 이상의 많은 나라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먼저 도착하는 쪽이 주변의 제3국과 우호 관계를 맺는 데 유리한 곳을 구지라고 한다. 6. 적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 나라의 많은 성읍이 등 뒤에 있게 된 경우를 중지라고 한다. 7. 산림, 험준한 지형, 늪과 소택지를 지나야 해서 행군하기 어려운 경우를 비지라고 한다. 8.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돌아올 때는 우회해야 하고 소수의 적이 다수의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곳을 위지라고 한다. 9. 빨리 싸우면 살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경우를 사지라고 한다. 그래서 산지에서는 싸우지 않고 경지에서는 머물지 않는다. 쟁지에서는 공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지에서는 앞뒤의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지에서는 속히 주변의 제3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 중지에서는 군량과 보급물자에 현지 조달한다. 비지에서는 빠져나와야 한다. 위지에서는 임기응변의 계책으로 속히 포위망을 벗어나야 한다. 사지에서는 싸워야 한다. 여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적인 그것도 있고 뭐 정치적인 그런 관계 또는 멀고 가까움의 관계 그 다음에 적과 우리의 그 배치 상황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의 그걸 지형이란 형태로 9개를 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뭐 9개밖에 없겠습니까? 수많은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걸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또는 우리가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된다면 어떤 형태로 그걸 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지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그런 것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갑시다. 그러므로 옛날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들로 하여금 앞뒤가 서로 연락되지 못하게 하고 대도 부대가 서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게 하고 지휘관과 병사가 서로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상하가 서로 협조하지 못하게 하고 병사들이 이산해 흩어져서 네, 다시 모일 수 없게 하고 교전할 때 진영이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게 했다. 아군에게 유리하면 곧바로 공격하고 불리하면 곧바로 중지했다. 누군가 나에게 적이 큰 병력으로 대오를 갖춰 공격해 오면 어찌 대처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먼저 적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 기선을 제압하면 곧 적은 아군의 요구를 듣게 된다. 라고 나는 대답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 그 부대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하고 교전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것에 준하는 그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저걸 어떤 형태로 우리에 대항할 수 없게끔 만들어 줄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침입니다.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흩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흩어지게 만들지 그런 부분들은 뭐 세부적인 어떤 뭐 기존의 전쟁에서 일어났던 예들을 활용하거나 그래야겠죠, 그죠? 여기 끝에 나오듯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이나 각각의 상황에 맞는 어떤 전술적인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들을 뭐 일정한 어떤 그걸로 뭐 형식으로 만들기에는 좀 뭐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저걸 흩어지게 만드는 데에도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럿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틀만 만들어, 뭐,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 하면 적이 우리에게 제대로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적이 그래도 우리가 어떤 뭐 공작이나 뭔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력의 수를 유지하고 견고한 어떤 상태에 있다면 공격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현대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경영 상황이든 정치 상황이든 이런 상황에서 혼자가 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한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 상대방한테 가장 유리한 것, 아끼는 것, 급소가 뭔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 자세는 그 알게 되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하게 되고. 그걸 찾는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런 걸 찾아야겠다는 걸 잊어먹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옆에서
그런 걸 찾아라 또는 혼자가 말했듯이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가장 약점이 뭘까? 나한테 가장 유리한 요소가 뭘까? 그것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덤비는 물을 범하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게 이런 실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침이 되긴 하죠. 전체적인 지침. 지침을 자꾸 잊어먹어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기존에 내가 해왔던 습성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 그래 이런 자세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상황에 대처해야지. 자꾸 되뇌게 되는 거죠. 읽을까요? 네. 병력 운용의 핵심은 신속합니다. 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틈타고 어디요? 예. 네. 적이 예상하지 못한 길로 진격하고 적이 전혀 경계하지 않는 곳을 친다. 아, 정말 맞는 말이네. 이건 이번에 제가 제대로 경험했어요. 적이 전혀 경계하지 않는 곳을 친다. 그걸 쳤어요? 아니면 당했어요? 당연히 쳤고 예 확실하게 기승제압했죠. 무릇 적지에 들어가서 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국에 깊숙이 들어가면 병사들은 더욱 단결하여 적이 이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풍요로운 들에 있을 때는 적의 군량을 약탈해 정군을 넉넉히 먹인다.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이해를 말씀드릴게요. 조심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전력을 축적한다. 병력을 운용하고 계책을 마련하여 적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한다. 병사들은 함정에 깊이 빠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갈 곳이 없으면 단단해진다. 두려워하지 않고 갈 곳이 없으면 단단해진다. 두 개로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는 상태, 갈 곳이란 건 도망갈 곳이 없는 곳. 깊이 적진으로 들어가면 뭉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면 싸운다. 이 때문에 군대는 정비하지 않아도 경계할 줄 알고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 제약하지 않아도 가까워지며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한다. 미신을 금지하고 의혹을 제거하면 죽게 되어도 도주하지 않는다. 병사들이 군사용품 이외의 여타 재물을 곁에 두지 않는 것은 재물을 혐오하기 때문이 아니다. 남은 삶을 생각지 않고 싸우는 것은 장수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출동 명령이 발동되는 날 앉아있는 병사는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누워있는 병사는 두 밤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들을 달아날 길이 없는 곳에 투입하면 모두 전제와 조기처럼 용감하게 싸운다. 이 구절은 저도 읽다가 앞뒤 맥락이 정확하게 이어지진 잘 않습니다. 근데 일단 대전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그 범용객지도 이렇게 위객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범위객지도. 두 번 그 위객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객할 때 내 집에 앉아 있으면 내가 주가 되는 거고 내 집에서 누가 들어오는 경우 그 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이라는 건 내가 공격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위객지도라는 표현이 내가 공격자가 되어서 적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적지에 들어가서 싸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나서 적의 지역에 깊숙이든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때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병사들로 하여금 대전제는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병사들이 군량을 충분히 공급해 줘서 충분히 먹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조건은 갖추어 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싸움에 임하지 않고 달아나거나 이 전쟁을 회피해서 도망갈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병사들에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적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망가서 집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딱 그 전제로 하고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 그 달아날 길이 없는 곳에 투입하면 모두가 전제와 조기라는 사람, 뭐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사람들의 그 예들입니다. 그죠? 나는 요 구절들을 보면서 요 뒷구절도 그렇고 좀 비정하다는 느낌이 좀 들던데, 그러니까 뭐 죽음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병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주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대장군이 갖고 있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병사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지에 들어와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대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죠? 병사들은 뭐 몸을 던져서라도 싸우는 것이 살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런 그 측면을 생각하고 이 구절을 좀 읽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재물 같은 걸 자기가 갖지 않는 거, 이거는 내가 얘들이 재물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 뭐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그 뒤에 살아가게 될 삶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목숨을 던져서 싸우는 거는, 그죠? 남은 삶을 생각하지 않고 싸우는 거, 이런 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비장하다. 전쟁은 굉장히 여기 전쟁 상황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군대라고 하는 게 전쟁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다음 병력 운용에 강한 사람은 마치 소련처럼 병사를 지휘한다. 솔련은 항산에 있는 뱀의 이름이다. 그 뱀은 머리를 치면 꼬리가 달려들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달려들고 허리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달려든다. 예. 누군가 군대도 소련처럼 움직일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 나는 가능하다고 답할 것이다. 무릇 월나라와 오나라 사람은 서로 미워하는 사이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면 한 몸에 있는 양손처럼 서로 도와 살아났다. 이 때문에 말을 나란히 묶고 수레바퀴를 땅에 묻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전군을 한 사람처럼 단결시키는 것은 오직 공정한 지휘와 관리에 달려있다. 강건한 자와 유약한 자 모두 용감히 싸우게 만들려면 지형을 잘 활용해야 한다. 용병을 잘하는 사람은 전군을 마치 한 사람을 부리듯 하는 것은 객관적인 형세가 전군으로 하여금 그리 움직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예, 이것도 뭐 맥락은 계속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들로 하여금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요 표현 중에 어디 갔어? 방마매륜 뭐 이렇게 돼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번역은 말을 묶고 마차를 묻는다 이런 표현인데 후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보면 독전대, 혹시 독전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뒤에서 총을 들고 후퇴하면 뒤로 물러나면 그 아군을 쏘아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6.25 그 한국 전쟁 때도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 나이밖에 안 되는 애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거기에 이렇게 쇠사슬이 감겨 있나? 묶어놓고 또 네. 도망가게 하고 있다는. 쇠사슬을 감아서 거기서 도망 못 가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빠졌으니까 사역을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묶는다라는 의미가 여기 지금 그러니까 말을 묶어 놓으니까 방자는 뭐냐 하면 방의 의미는 요 나무 쪽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게 방이라고 하는 글자의 원래 자형이 나온 그겁니다. 나란히 해서 배를 이렇게 묶는 것도 방이라고 하고요. 나무 쪽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쫙 묶어 놓은 것도 방입니다. 요 방의 의미는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란하게. 말 두 마리를 묶어 놓으면 말이 도망을 못 가겠죠. 그 다음에 윤은 마차의 바퀴, 전차의 바퀴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이 두 개 다가 병사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맥락의 이 글자는 이 단락의 의미는 뭐냐면 병사들로 하여금 도망가도 소용없다 또는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항상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병사는 결사적으로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저렇게 묶어 놓고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방법이다. 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뭐 이런 방법을 썼나 봅니다. 그래도 요즘보다는 덜 잔인하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에서 독전대가 처형했다는 증거가 나왔다잖아요. 자기 병사를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하는데 후퇴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쏴 죽이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독전이라는 게 뭐가 있었죠? 영화가 있었나요? 네. 아, 그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독하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그거죠? 독전은. 그것도 다른 거죠? 예. 그 옛날에 전쟁은 진짜 겁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죽고 사는 그게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니까 보통 사람이라 그러면 거기를 떠나고 싶겠죠.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통제가 안 되면 군대가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걸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방금 말한 독전대를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방법일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걸 읽어도 굉장히 비정하다는, 차마 사람들이 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구절들에서 끊임없이 그걸 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구절들입니다. 여기 5월 동주가 여기서 나온 고사예요. 아니 원래 있던 고사를 혼자 쓰는 거예요. 그 5월 동주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손을 잡는 게 5월 동주의 원래 의미죠. 이게 그건데요? 그 의미로 받아들여지나요? 이거는 어떤 그거냐 하면 그 원수인 사람도 급박한 상황에 몰리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고, 5월 동주의 원래 의미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수인 사람도 손을 잡는다. 물론 저기 같은 의미인데요. 그 목적을 닥친 뭐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어디서 나온? 오나라 월나라 뭐래? 손자에 나오는 말이네. 고사. 여기 나오는 얘기네. 손자에서 나오는. 손자에서 나온 5월 동주네. 그럼 맞네. 이게 맞는데요, 그러면? 5월 동주가 손자에서 나온 말이네 그냥. 원래 처음에 그 구절이 손자에만 있나요? 손자에서 나온 말이야. 일단 유래는 손자에서 나왔다라고 있어. 이게 뭐 그 논어하고 비슷한 그 시기의 글이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손자병법이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게 기원전 적어도 진짜 손자가 지은 글이라면 아, 네. 기원전 5세기 내지 6세기의 글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오래된 글이죠. 네. 그 뒤에 나온 전국책이나 뭐 이런 게 오월동주라는 그 고사가 있어도 따지고 들어가면 만약에 이게 손자의 저작이 진짜 맞다면 이게 바른 거죠. 근데 그럴까요? 사진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오월동주를 오월동주 고사는 네. 손자애가 유래했다. 여기 뭐 크게 뭐 고사라고 할 만한 그게 아니고 한 구절인데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음 볼까요? 네. 장군의 일은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바르고 정돈되어야 한다. 병사의 눈과 귀를 어리석게 하여 사졸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한다. 일을 바꾸고 계획을 변경하여 그들이 알 수 없게 해야 하고 주둔지를 바꾸고 행군로를 우회하여 생각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장수가 사졸들에게 기약을 할 때는 마치 사람을 높은 곳에 오르게 한 뒤 사다리를 치우는 것처럼 한다. 장수가 사졸들을 적지에 깊숙이 들어가게 할 때는 쇠뇌에 화살을 쏘는 것처럼 한다. 도강 후 배를 태우고 가마솥을 깨뜨려 마치 양떼를 몰듯이 병사들을 몰아가게 하고 오게 하면서도 가게 하고 오게 하면서 가게 하고 오게 하면서도 아무도 가는 곳을 모르게 한다. 전군의 병사들을 모아 험지로 던져 넣는다. 이를 일컬어 장군의 일이라고 한다. 정말 비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군대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던져 넣는 일입니다. 뭐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가 없을 수 있게 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근데 장군이라고 하는 그 최고 책임자는 병력을 운용할 때 결국 뭐 내 자식을 사지로 밀어넣는 거랑 또 전쟁터라는 게 사지잖아요, 그죠? 사지로 밀어넣는 거니까 장군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이렇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을 할 때. 여러 변호사들을 쓰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어떤 의도로 일을 하게 하는 변호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도 모르게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변호사는 뭐 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게 큰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걸 알게 하면 더 위험한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런가요? 위험하다는 게 누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 의뢰인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차라리 모르게 그냥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의뢰인이 그 잘 모르고 그냥 제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의도를 모르는 거 알면 그것 때문에 제 뜻에 맞춰서 하려다가 더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져야 되는 건 다 그 전체를 그 변호사들, 그러니까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모르는 경우도 그렇지. 모르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부분은 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게 하는 경우도. 질 수밖에 없는데도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도 일이라고요. 변호사들은 그걸 알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제야만이 다른 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거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장군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큰 목적은 홍증의 승리인데 그때는 사소한 패배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직접 일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내가 질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러면 하겠어요? 못하지.
예를 들면 뭐 전쟁 상황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진짜 공격할 곳은 A라는 지역일 때 일정한 병력을 B라는 쪽으로 보내가지고 끌어들여서 얘들이 그 희생당하는 상황 속에서 A라는 목표를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걸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비정한 거죠, 사실은.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럴 때 사지로 들어가는 B로 향하는 그 병사들을 보고 그래. 니들 칠 수밖에 없고 사지다. 니들이 희생해달라라고 말하면 하겠어요? 못하지. 여기 그런 이 구절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서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가린다, 뭐 이게 못 보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 아래서 움직일 때는 그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 알면 안 된다 정도? 이거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논어식이나 뭐 중국의 전통적인 그 고대 시기나 뭐 정건대 시기에 논어에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다. 그냥 시키는 존재다. 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알게 내가 어떤 그걸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대상들이 아니고 내 지시를 수행하게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병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경우에 여기 인이라고 병 대신에 민을 쓰기도 합니다. 앞에 우리 손자병법에는 병자 대신에 민자를 써놓은 경우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장수에게는 5가지 위트로이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민들을 아끼면 번민하게 하는. 예. 이거 정말로 많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죽는 자리에 내보낼 걸 생각하면 못 보내죠. 그러면 전쟁을 못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영화 볼 때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장군들이 비장하게 병사들 명령해서 저기 되면 죽을 것 뻔히 하면서 보낼 때 그때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야, 저 지독한 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번 수업 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이렇게 하면 그 장군은 무능한 거구나. 위태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 논어에 그 자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자산은 정승입니다, 정승. 자산? 예, 자산이라는 인물. 정나라의 공자보다 좀, 자산. 공자보다 조금 선배 정치인이고요. 굉장히 치적을 많이 남긴 정치인입니다. 근데 공자인 것 같은데, 공자가 저 자산을 평가할 때 맹자인가 공자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평가할 때 뭐라 그러냐면, 자산이란 저 사람은 겨울에 자기가 강을 건너갈 일이 있을 때, 자기만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데, 강을 못 건너고 거기서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태워서 건네주었다. 자산은 굉장히, 그러면 제자가 묻습니다. 자산은 굉장히 자애로운 사람, 인한 사람, 인자를 사랑하는 의미로 쓴다면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다. 야, 정성이 나라의 큰 일을 처리해야 될 사람이 거기서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하나하나 다 건네주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게 정성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을 좀 시키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될 사람, 그게 목표라면 병력들이 뭐 죽고 살고 다치고 이런 자잘한, 자잘하다고 표현하면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그 지역적인 이런 데에
자기 그걸 투자를 하게 되면 또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큰 일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어느 정도 좀 맥락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그 전쟁 상황 이런 거에 대한 무정함 또는 전쟁이라는 게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넘어갈까요? 된가요? 예. 그죠? 네. 저희? 네. 9가지 지형의 변화, 유리하게 굽히고 펴는 대응, 사람들의 감정의 흐름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 공격하기 입장일 때, 깊숙이 들어가면 병사들이 뭉치고, 얇게 들어가면 흩어진다. 본국을 떠난 후 국경을 넘어가면 군대에게는 그것이 절지이다. 사방으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를 굳이, 적국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곳을 금지, 적국 국경에서 가까운 곳을 경지, 험하고 견고한 지형을 덤지고 좁은 지형의 앞에 둔 곳을 위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곳을 사지라고 한다. 본국 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산지에서는 병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결시켜야 한다. 경지에서는 상호 연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 또 이제 맥락이 또 조금 달라지죠, 그렇죠? 각각 그 다음도 이렇게요. 쟁지에서는 우리가 뒤로 급히 가야 한다. 교지에서는 수비를 신중히 해야 한다. 구지에서는 이웃 나라와 동맹을 견고히 다져야 한다. 중지에서는 군량 조달을 계속해야 한다. 비지에서는 되도록 재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위지에서는 비어있는 곳을 막아야 한다. 사지에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병사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는 싸우지 않으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편집이 조금 이게 앞쪽으로 갔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전체까지가. 네. 이 전체 대징은 여기 있습니다. 9가지 지형의 변화 또는 굴신의 이의라는, 그러니까 굴신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군대를 확 좁혀 들어오는 게 굴이고요. 신은 확장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걸 신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후퇴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에 있는 이점, 그 다음에 그걸 구성하는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장수는 살펴야 된다라고 하고 각각의 지형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 가도 될 것 같다. 예. 병력 운영의 핵심은 둘러싸이면 방어한다. 그만둘 수 없으면 싸우고 잘못되면 따른다. 이 때문에 이웃 나라의 속셈도 모른 채 함부로 친교를 맺을 수는 없는 일이다. 산림, 험난하고 막힌 곳, 소택지 등 행군할 곳의 지형을 모르면 제대로 행군할 수 없다. 길 안내자를 활용하지 못하면 지리적 이점을 얻을 수 없다. 4대까지 중 하나만 몰라도 패왕의 군사가 될 수 없다. 무릇 패왕의 군사는 큰 규모의 적국을 칠 때 미리 적국이 병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그 위세로 적을 제압해 적국의 동맹국들이 감히 적국과 외교를 맺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외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다툴 필요도 없고 굳이 패권 장악을 위해 열국의 본국의 세력을 기를 필요도 없다. 자신의 의지를 실행에 옮길 수 있고 위세를 적을 가할 수 있다. 위세를 적에게 가할 수 있게 지금 막판이었어. 예. 그러므로 적국의 성읍을 빼앗거나 도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 예. 이 구절 같은 경우 우리
제가 뭐 여기서 정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병지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용병지정일 겁니다 아마. 정확한 표현 저는 뭐 병력 운용, 용병의 핵심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게 정황의 의미거든요. 용병에서 뭐 드러나는 것,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용병을 잘했을 때 드러나는 것, 뭐 이렇게 번역해도 조금 이상해서 아직 뭐 고려를 좀 더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나중에 책으로 내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다른 번역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책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병사들의 심리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책들도 봐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어서 832쪽. 네. 여기도 맥락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병의 용병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죠? 위적어. 그러니까 둘러싸게 되면 포위당하면 우리가 포위당한 상황이 되면 그 치고 들어온 적을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 위적어입니다. 그게. 부득이적 투라고 하는 거는 싸울 방법 없고 뭐 전쟁을 그만둘 수 없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과적종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도 뭐 적절하게 여기서는 지고 나면 우리를 이긴 나라에 순종한다 정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적절한 번역이 아닌 것 같아서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머물고 있는데. 과적종, 비겁하면 따른다. 예, 저는 그래서 잘못되면 이 싸움에서 잘못되는 거 지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말 되는 것 같은데. 말 되나요? 뭐 이런 걸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잘못 돌아가면. 잘못되는 상황에 따른다? 따르면 뭐 따른다는 게 뭘 따른다는 저 윗사람의 지지라는 건 아닐까요? 잘못되는 상황에 따른다? 아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니 적을 우리가 박살나서 졌습니다. 적과 싸우는 거. 그럼 상대방에게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거. 상대방의 그 요구에 따른다 뭐 정도의 의미로 그러니까 보여지는데 그때는 정의, 병지정의 정의, 어떤 감정 뭐 이런 걸로 해석되는 게 더 적죠.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정을 진짜 마음 뭐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거든요. 그 병사들의 마음은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럼 병사들의 마음은 포위되었을 때는 그거 막는 거고, 그죠? 뭐 그만둘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싸우고, 그죠? 잘못되는 따른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근데 뭐 앞부분하고 뭐 특별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맥락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15로 연결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15. 15로 부지 제우지 뭐 여기 우리 고문을 읽을 때 고자는 이것도 굉장히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략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므로라고 고를 번역하잖아요. 그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고자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라고 하는 거를 고에 집착을 하면 문장의 맥락이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판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자가.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병지정에 이렇다는 이유로 제우지모를 굳이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연결이 잘 안 되네. 잘 안 됩니다. 고가 특히 이 손자병법에 써 있는 고자는 대부분 다 앞뒤 맥락이 인과관계를 이루는 것보다는 이루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억지로 고자가 있어서 제가 번역할 때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써놓긴 했지만은 뭐 갈로 안에 집어넣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제가 이런 걸 옛날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는 완전본처럼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편집이 될 때에는 주관들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맥락들이 있고 요 문장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앞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요. 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이 부분은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맥락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 구절도 볼까요? 마지막 구절은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책을 없는데? 예, 여기 이제 못했습니다. 워낙 길어가지고 이거만 해도 열몇 페이지거든요. 844쪽. 얼마 안 되네. 예, 이제 그 짤막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러네. 읽을까요? 내가 한번 읽을까요? 네. 네, 읽으세요. 제가 할까요? 네. 그대로 그냥 여기를 읽겠습니다. 법에 없는 사항을 시행하고 규정 밖의 명령을 반포한다. 삼군의 무리를 사용함이 마치 한 사람을 부리듯 한다. 병사에게 임무를 주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병사에게 이익을 말할 뿐 손해는 알리지 않는다. 이것도 일종의 병력들을 대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장군 또는 대장군 또는 그죠? 부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 앞에 나왔던 부분과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절망의 땅에 던져야 보존할 수 있고, 이건 뭐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를 보존할 수 있고 이거 다 되겠죠, 그죠? 죽음의 땅에 빠뜨려야 살아날 수 있다. 이 뒷부분과 앞부분을 연결해서 본다면 병사들의 삶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겠죠. 무릇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려야 승패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문이 정확하게 번역됐는지도 조금 그죠? 어쨌든 뭐 전체적인 그거는 이 제목 16번의 제목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사지로 몰아야 산다. 뭐 이 정도 그죠? 뭐 전쟁이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사지니까.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제가 읽을까요? 네. 그러므로 지휘하고 작전하는 일은 적의 의도에 따라주는 척 하는 데 있다.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향하면 천리 밖의 적장도 죽일 수 있으니 이를 일러 영리하게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결정한 날 관문을 봉쇄하고 통행증을 꺾어서 사절의 통행을 막는다. 진지하게 종묘에서 그 일을 상의하여 결정한다. 적이 문짝을 열면 반드시 급히 들어간다. 적이 아끼는 바를 선점하고 적의 허를 찌른다. 작전 계획을 실행할 때 적의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군사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처녀 같으나 적이 문을 열면 탈출하는 토끼처럼 나중에는 신속하여 적이 저항할 수 없다. 문장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그죠? 처녀가 무슨 의미예요? 처음에 처녀 같다니. 다소곳하고 연약하고 이런 의미 아닐까요? 토끼처럼 신속하여의 반대겠죠? 문장이 뭐 하필 처녀 대비. 여기도 맥락들이 뭐 조금
고려를 하고 다른 것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